요즘에 진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 네, 이게 지금 서울 특히 서울 집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부산 뭐 다른 지역 도시들은 집값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도 떨어지고. 쌓이고 네네. 있는데 아직은 서울에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주간 변동률이 한 뭐 지금 0.1 이상을 보이는 거라고 하면 뭐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0.4도 나오고 있는데 0.4. 네, 심상치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자들하고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음. 변호사님 요즘 그 서울에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저는 집을 한 25년 전에 샀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른들 모시고 사니까 저희 집은 그냥 요만한 거 하나 이제 사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 모시고 살려면 좀 커야 되니까 전세로 이사는 이렇게 몇 번 다녔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뭐 전세로 이사할 일도 없고 해가지고 집값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네. 어떤 사람이 얻으려고 할까? 뭐 3040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 누가 그래요? 그 서울 집값이 이미 음.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었어요. 10억이. 예, 네네. 뭐 전세도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핵심 네. 지역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서울에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되게 제한되어 있다고 봐요. 네. 3040 중에는 둘 다 억대 연봉을 받아야 돼요. 네. 아, 부부가. 그렇죠. 그럼 부부가 2억.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나 뭐 조윤 장관 그 아들처럼. 예, 그렇죠.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방의 유지들이 네. 서울의 어떤 아파트를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지금 3, 40년 봤더니 네. 서울의 집값은 한 번도 안 떨어졌더라. 네. 그리고 특히 강남이나. 떨어졌다가도 네. 항상 회복이 되더라. 이렇게 네네. 생각하니까 네. 사실 외진 수요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2023년 통계였는데요. 서울 주택의 16.6%가 네네.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유래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용산이나 강남이나 이런 핵심 지역, 마포 이런 데 보면 네네. 외지인 소유가 20% 된다는 그럼 거예요. 뭐 5명 중에 하나는 그 외지인인 주인이 거죠. 외지인이고 네. 거기에 이제 전세 살고 있겠네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지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외지인들은 어느 정도 재력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없어도 사실은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네네. 이제 뭐 강남에 그런 뉴스 많이 보실 텐데 한 뭐 30억 넘는 100억대 가까이 펜트하우스를 네네. 연예인들이 현금으로 샀다. 한 200억씩 주고 막 사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강남에 집 살려는 사람들은 자기 수익이 많아서 신용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거나 네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 관계없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수요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이 수요가. 수요는 크지 네네. 않죠. 뭐 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네네. 전체 수요의 한 네. 20%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네네. 5명 중에 하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되게 복합적인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다가 네. 이제 고점을 저희가 한 2021년 10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한 사이클이 4년에서 5년 정도 돈다고 보면 네. 이제 바닥을 칠만할 때가 됐죠. 네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았고, 윤 정권에서는 집값이 오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1년 10월을 고점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네. 집값도 안정적이었고 네. 예, 별로 이슈가 없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별로 눈에 띄는 정책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4, 5년쯤 지나니까 아, 이제 바닥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심리도 있고 네. 또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네. 이제 금리가 조금 내리는 추이도 보였잖아요. 아. 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올해 2월인가요? 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잠깐 해제했죠. 그렇죠. 그때 네. 뭐 난리 났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저는 굉장한 트리거가 됐다고 트리거가 봐요. 됐다.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토지 거래를 하지 못했으니까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잠시 풀리니까 네. 그때 압축되어 있던 것들이 물밀듯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다시 이제 뭐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재지정을 해서 네네. 그걸 멈추기는 했지만 네. 이미 푸둑은 좀 이게 묻어졌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속 같이 반복된 것이 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또 대단한 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대선 조기 대선이 뭐 정권이 있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네. 근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제가 가장 큰 수혜자예요. 아 그러세요? 제가 저희 집을 언제 샀냐면 네. 강남에 제가 집을 산 게 2001년 9월 달에 샀어요. 진짜 저점일 때 사셨네요. 그거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몰라. 30평짜리였는데 네. 강남에. 네. 그게 제 기억에 네. 2억 8천 주고 샀었어요. 와, 30평짜리.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이다. 그런데 그 집이 노무현 대통령 2001년이니까 DJ 말기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2003년부터 집값이 막 뛰기 맞아요. 시작하는데 3억 주고 3억도 안 주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99년에 결혼을 했어요. 네, 1월 달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우리 애가 11월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애 태어나고 좀 지나서 그 99년 말에 네. 저희 그 집주인이 그때 당연히 이제 그 집주인이 저희가 전세 살았으니까 20평짜리 그것도 강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근처에 그 집을 얻었으니까 그때 전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20평짜리긴 하지만 30평짜리가 2억이었으면 20평짜리는 한 몇 천만 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20평짜리 그 집을 제 기억에 4,500인가의 그러니까요. 전세값이었는데 그런데 연말 되니까 99년 연말 되니까 그 집주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주인이 온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그 집을 그 팔려고 한대. 근데 당신이 여기 전세 살고 있으니까 돈 좀 보태가지고 사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 별로 집 살 생각도 없었는데 그 물어봤거든요. 얼마? 가격이 얼마였게요? 그 20평짜리 집이었어요. 4천의 전세였으면 4,500의 4,500의 전세였으면 한 7천? 아이 그거보다는 8천? 정확히 9,800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전세가 좀 낮은 상황이었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8천이라고 그러면 샀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집을 이렇게 낡은 집을 9,800이나 주고 사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거절했는데 그 집이 재건축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30억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렇게 3억도 안 되는 돈으로 나중에 2001년도 말에 집을 샀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최소한 더블 이상 뛴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 MB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집값이 그렇게 안 올랐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또 어마어마하게 맞아, 막 올라가지고 올랐죠.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감사하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그쵸. 의원님 말씀을 그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이 중요하니까 네.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이클 상으로 네, 이제 올라갈 저쪽. 타이밍도 네.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방송하신 거 엿들었는데 그때 집값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그러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가 높았다가 이게 좀 좀 떨어지고 네. 해서 금리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방아쇠를 딱 당겨준 게 지난번 토지 거래 허가제 네.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불을 붙인 게 그게 이제 정권 교체.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정권에서는 항상 집값이 뭐 이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경험적으로 저같이 뭐 경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도 노무현 때 올랐네, 문재인 때는 시즌 2였네, 그럼 이번에 시즌 3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불길이 활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을 잡기 위해서 네, 네. 대출을 갖다가 억제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정확하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도 비서관들이 이제 인선이 막 된 상태고 아직 국토부 장관은 임명이 되지 않았고 이제 어제 국토부 네. 차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네. 아직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무슨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라인업은 좀 어때요? 일단 아직은 주택부동산 쪽의 전문가 라인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건지 네네. 그 얘기는 이제 지금의 부동산 시장 문제가 유동성, 과잉 유동성의 문제라서 돈의 흐름을 바꾸겠다라는 사인인 건지 네네. 아니면 진짜 그냥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건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직은 주택부동산 쪽에 조금 전문적인 관료라든가 또 뭐 전문가 또 정치인도 아직은 좀 보이진 않아요. 네네.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뭐 집값 서울 집값 특히 뭐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네. 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런던, 두바이, 뭐 호주, 시드니 이런 데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주택을 사요. 한 번도 못 가본데. 휴양 주택으로도 많이 사고 또 이제 두바이도 많이 산다. 네, 그게 일종의 뭐 러시아나 네. 아랍의 이런 좀 지하 자금이 네네. 해외에다가 좀 돈을 도피하기 위해서 네네. 또 안전 자산을 하기 위해서들 네. 그렇게 산다고들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지역들은 한 30% 많게는 한 30%까지도 외국인 소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그런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죠.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좀 크게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그건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 네, 네네. 지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 중국하고 가까이 있고 네네. 또 중국이 한동안 뭐 경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이 외부에 많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네네. 아마 근처에서도 저희 제주도가 한번 중국 자금에 확 휩쓸려 간 적이 있었죠. 제주도는 지금 뭐 땅부터 시작.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본토 안에 대한민국 안에서도 저는 소설치 않게 중국 자본이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다. 그러니까 전국에 돈 있는 사람은 아예 그래도 여기 한 채는 좀 갖고 있어야 안전자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네. 이제 생각이 좀 있는 거. 네. 또 거기에 요즘 우리의 셀럽들, 뭐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도 보시면 서울 밖에 집 샀다는 소식은 못 보셨을 거예요. 뭐 오히려 해운대 같은 데나 좀 사나? 그거는 추가로 더 하나 산 거일 거고요. 추가로? 예. 네네. 서울의 집이나 네. 아니면 건물 하나 정도는 네. 이제 일종의 연예인들도 반짝 벌고 말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꾸준한 임대소득을 올리겠다든가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수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서울에 몰릴까? 네네. 서울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 인구가 네. 그렇죠. 900만이 1000만 찍었다가 900만도 무너졌어요. 900만도 무너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1,400만을 가고 있고 네네. 한 1,500만은 1,500만 명 정도 1500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네. 엄청난 사람이 서울로 올려다가 음. 경기도에 눌러 앉는 거죠. 음.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은 다 서울에서 해요. 일은 또 서울에서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전 국토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네네. 네. 그러네요. 1000만, 1500만 하면 2500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예, 예. 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수도권으로 쏠리면 서울 집값이나 이 수도권의 어떤 이 부동산의 수요가 줄어들 리가 없죠. 네네. 서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서울과 경기도의 인근 때 어디든 정착해서 계속 서울에서 활동을 하려고 할 거고. 네. 근데 제가 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눈에 띄는 지역균형 발전에 어떤 성과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수도 옮긴다고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때 이제 혁신도시해서 밀어붙였잖아요. 네네. 물론 혁신도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도시 정책에서 지역균형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뭘 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서울 집값하고 싸움만 한 거죠. 아. 예, 투기 세력하고 싸움만 했는데. 그런데 강남 집값 자신 있다고 문 대통령 말씀하셨었는데.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걸 좀 경계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또 1년마다 한 번씩 그 연두 기자회견이나 시정연설 할 때도 유난히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과도하게 자신감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하고 전쟁을 선포하신 거나 다름없죠.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시장에 굉장한 불신을 더 초래하고 시장과의 싸움에서 정부가 진 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언급 안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야근 전략인가, 몰라서 안 하나, 아니면 더 야근 전략인가, 아직 판결은 안 되지만 네네. 하여튼 그렇게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큰 문제,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수도권의 집중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큰 비전을 세워놓고 단기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 심리에 의한 집값 상승을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집값이 활활 불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네. 그 대출 억제 정책 결국은 6억까지밖에 뭐 LTV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서울 그렇죠. 집값에 따르면은 네. 뭐 워낙 그 6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서울 집값에 비하면 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뭐 강남 같은 데 비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단기 대출 억제에는 효과는 있겠죠. 제가 봤을 땐. 네,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아까 정보 변호사님 그러셨고 저도 집 살 때 그랬는데 우리 네. 같은 사람은 대출 없으면 집 못 사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세파와 관계없이 내가 전세로 살다 이제 좀 모아서 그래 금리도 좀 떨어지고 대출 좀 끌어당기면 이참에 이사 안 다니고 네. 내 집 마련하겠다 한 사람들이 이제 철퇴를 다 막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대출 억제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속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출 억제 정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네네. 이제 금융 관계자가 얘기하면 그 즉시 시효가 돼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네. 법 개정 없이도 또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자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조였다가 풀었다. 그렇죠, 조였다가 그렇죠. 풀었다가. 예, 근데 이제 이 조였다 풀었다 하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네.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 개미들만 다치고 아, 주택시장에서는 서민들만 피해를 네네. 보는 거죠. 네. 예. 결국은 돈 있는 사람 그 언론에서는 현금 부자라고 하던데 네, 현금 부자만 좋은 일 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현금 부자라도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면 음.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내야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을 때보다 다시 재지정이 되면 좀 네네. 껄끄러워하셔서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뭐 계속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민주당 정권 때는 손만 대면 집값이 올라 그러니까 서울 못 사면 경기도에도 사야 돼 뭐 경기도 못 사면 경기도 외곽에 사야 돼 이런 패닉이 일어날까봐 네네. 이제 그런 패닉만 좀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이것이 그렇게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하게 뭐 집값만 오를 요인은 없어요 지금 경기가 보시면 잘 알잖아요 너무 안 그러니까요. 좋잖아요. 네네. 네.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만 오른다. 그것도 서울 집값만 오른다. 그러니까요.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는 그 경제학자 중에 그 경제학회 회장 하신 분이 아,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회장님이 글을 쓰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그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그런데 제일 그 안 좋은 정책이 경기도 같은 데다가 신도시 잔뜩 짓는 게 맞아요. 그건 하나만한 정책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신도시 짓는 게 제일 쉽거든요. 제일 쉽다. 네. 그런데 그게 왜 효과가 별로 없을까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네. 얼마나 걸려요? 문재인 정부 때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일산에 네네. 가게 된 이유가 3기 신도시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어졌겠죠? 아니요, 아직 입주 못했어요. 아직도 입주 못했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건 발표해봤자 그 네, 한 효과가 최소 나오는 빨라야 7년. 7년. 네. 못 늦으면 10년도 그렇죠.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뭐 더 추가로 신도시 하겠다고 막 그때도 얘기를 했고 제가 사실 이재명 정부 때 가장 좀 그 선거 과정에서 우려했던 건 뭐냐면 네네. 사기 신도시 카드를 뭐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닌데. 아니 아직 3기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이게 또 사기는 아닌데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기네. 아직은 얘기가 없으니까 네네. 조금 저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네. 저는 이제 신도시를 계속 짓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집값 잡는데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네네. 아까 중장기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만 더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구가 우리나라가 자연적으로 늘어난 나라도 아니니까 결국은 다른 데서 뺏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죠. 지방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저 변호사님 혹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가 네네. 대선으로 가는 일종의 약간 징검다리였잖아요. 서울시장이 대통령 된 적도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네네. 한 번. 네. 네. 근데 요번에 대선에 보시면 네네. 두 후보가 전직이 뭐였죠? 경기지사.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옛날에는 네. 경기도 지사하면은 서울시장 저 대통령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랬죠. 이인재도 그랬고 뭐 맞아요. 누구 뭐 손학규도 그랬고 네. 다 손학규가 경기지사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요번에는 안 될 수가 없었지.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뭐 정치적이 아니라 네네. 약간 이렇게 국토의 공간으로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도는 1,500만에 가까운 서울보다 1.5배네요. 그렇죠. 와 생각해 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경기도에서 한번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네. 서울은 굉장히 국지적이에요. 서울에는 신규 땅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경기도는요 농촌도 있고요, 음, 산촌도 있고요, 어촌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간척해도 되겠네. 공간적으로 보면 네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경기도가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직접 진입 못하면 경기도에 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민심을 좌우한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아픈 이야기지만 민주당은 네. 호남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수도권 정당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탈환해야 국민의힘이 그 집권을 재집권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이번에도 대선 때 보니까 공교롭게 예. 경기도지사 하셨던 두 분이 이제 막판에 붙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엄청나게 수도권 영향력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전 했어요. 그럼 내년에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니 저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네네. 그동안 서울시장 꿈꿨던 분들 중에 네네. 경기도지사로 갈아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 아닌가요? 아니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기도 그 큰 경기도에 또 신도시 지어봤자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그 부작용만 악영향만 더 클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그 의원님이 저한테 몇 번 이렇게 네, 맞아요. 보내주신 거 네, 그거 맞습니다. 정리한 거 저도 공감을 갖다가 네. 하는데 그런데 그 아까 그 경제학과 그 회장하셨던 경제학 회장하셨던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그 신도시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 대책이 그게 강남이든 어디든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더 효과도 그 재건축이 훨씬 빠르죠. 신도시보다.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네네. 정권마다 신도시 정책을 피느냐? 네. 신도시 정책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아, 신도시 정책은 구역 지정하고 어쨌든 강제 수용하잖아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안에서는 강제 수용은 없어요. 아, 예, 매도 청구 뭐 네네. 이렇게 하는 거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도 올라가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까 제가 신도시는 정부가 구역 지정하고 나서 빠르면 7년 안에 입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요 평균 한 10년 걸려요. 평균 10년. 네. 요즘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재건축 많이 되던데. 아니 한강변도 그렇고. 그게 이제 한 3, 40년 동안 네네. 계속 음마아파트 재건축 언제 추진했는지 기억하세요? 모르겠는데. 그거 거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네. 30년 걸렸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막 올라가는 것들도 한 90년대나 늦어도 2000년대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재건축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굉장히 그건 장기 투자예요. 네네. 예. 그리고 단기간에 투자를 하려면 그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세금 엄청 봅니다. 예, 우리나라 단기 이익에서는 네네. 또 개발이익 환수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돈 조금 갖고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 계속 구축 아파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몸으로 땜빵할 지금 수밖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새 아파트는 청약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네네. 이제 구축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구축 아파트의 수요가 많이 몰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외지인들이 사다 보니까 굳이 당장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전세 끼고 산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쪽에서는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든 그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 구축 주택을 좀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자. 네네. 뭐 서울에 사시는 좀 고령자들 이제는 꼭 서울의 학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그렇죠. 조금 뭐 외지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평수를 좀 줄이거나 뭐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요? 야단 맞아요. 어. 아니 그러면 늙으면 서울에 살지 말라는 얘기냐 하나 있고 네네. 나이 들면 작은 주택에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걸 팔았을 때 세금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그 경제학 그 교수님 그 회장하셨던 분이 가장 좋은 대책은 이게 그 거래세를 확 줄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팔면은 예컨대 제가 30평짜리 아파트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 기억에 우리 네. 아버지 어머니 때는 그냥 그 뭐 한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돈 좀 모아가지고 40평대로 가고 돈 더 모으면 50평대로 가고 제 주변에도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사실 상당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돈을 갖다 더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건 어떤가요? 근데 과연 양도세를 줄이자고 할 네. 용감한 정치인이 있을까요? 이재명은 합니다. 뭐 한 200석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지 않나? 양도세를 감면한다, 일방적인 감면 이런 거보다는 네네.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양도세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거의 안 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네. 집값이 막
너무 올라가고 양도 네네. 차익이 커지면서 네. 이제는 뭐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게도 조금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우리나라가 음. 양도세에 대해서 관대해요. 네네. 예, 대신 음. 서울의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음. 지방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러면은 또 양도세를 중과를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뭐 한 5천만 원 벌었는데도 음. 양도세 중과받고 나면 한 2천만 원밖에 소득을 못 가져가는데 네네. 서울에 있는 사람은 한 채라는 이유로 네네. 뭐 10억 정도 양도 차익이 생겨도 네. 아주 조금만 내고 마는 거죠. 어. 그러면 저는 양도세를 우리가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라는 큰 틀을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택의 개수가 아니라 양도 차익이 얼마까지는 국민들에게 좀 그래 당신 집 사서 열심히 살고 자산 가치 오른 거니까 인정해 주자. 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집을 팔아가지고 옮기고 옮겨도 양도세는 맨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연한다고 하죠. 네네. 예, 양도세 이연하는 방법. 그게 훨씬 합리적인 거 근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소해 당국에서 이거 네. 못 받을까봐 아. 굉장히 이제 뭐 염려를 해서 그런데 아니 뭐 빵꾸 그렇죠. 나니까? 그런 방법까지 다 아울러서 네네. 저는 이제는 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네. 일정한 룰을 갖고 야근 사람들은 그 혜택 볼 때 딱 사고 팔아가지고 지금 타워팰리스 네네. 옛날에 초기 분양할 때요. 네네.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시죠?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이어가지고 네. 그때 양도세 감면하는 조건으로 팔았어요. 아 진짜.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맨날 이러는 게 네. 저한 그 지금 어디지 그 반포대교 건너서 오른쪽 레미안 퍼스티지. 네. 레미안 퍼스티지가 미분양이었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삼성에서 변호사 했었거든요. 삼성물산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 변호사님 지금 우리 레미안 퍼스티지가 미분양이어서 네. 곤란하니까 맞아요. 그거 그냥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깎아주니 그랬더니 깎아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동호수 아무거나 그 몇 평이든지 간에 지정해 주시면 그거 드릴 테니까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분양이 되고 내가 왜 사주니? 그러면서 안 사줬는데 사줄 걸. 정 변호사님은 기회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네네. 앞으로 안 올 것 같은데 기회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이러고 살죠 뭐.